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기자 김대용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치겠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비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남 진도항은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해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바다 안개가 짙게 껴 있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비구름 뒤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점차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가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황사는 내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후에 강원도와 영남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이른 새벽 모든 특보가 해제되면서 바다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해왕 보시면 부산의 파고 0.7m, 군산과 목포도 0.3m 등으로 낮겠고요. 바람도 모두 무난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군산 조일관측소입니다. 바다는 전반적으로 잔잔하지만 짙은 해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수평선 또한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인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또한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선명히 보이지 않아 해상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바다로 나가시기 전에 바다 상황과 해무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포는 앞선 화면들과 상반된 모습이죠. 구름은 많지만 시야는 선명합니다. 파고와 바람도 안정적이어서 해상활동에 무리 없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진도에서는 오전 중 이미 한 차례 고조가 지나갔고요. 오후 6시경에 한 번 더 발생하겠습니다. 이때 해수면의 높이는 201cm가량으로 전날 비슷한 시간대 고조와 비교해 약 7cm 정도 낮겠습니다. 조류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는 오후 시간대 총 2번의 최강유속이 발생합니다. 각 최강유속의 세기는 1.7노트와 1.4노트로 예상되고요. 방향은 서남서쪽과 동북동쪽으로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연평도 동방해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4월 16일과 18일, 19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훈련 시간 보시면 16일과 18일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9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 포구인데요. 오른쪽에 비양도가 조금 보입니다. 제주 올레 14코스 가운데 한 곳이죠. 어제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구름이 많습니다. 다음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도동항인데요. 울릉도를 대표하는 항구죠. 물결 잔잔합니다. 날씨는 좀 흐린 것 같고요. 주변의 언덕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형 버스들도 몇 대 주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악산 장제터인데요. 장제터는 약간 언덕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라보는 설악산 풍경이 이제 한 폭의 유화 같고요. 초록의 산림이 마치 바다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산천 백운리에 있는 덕천강입니다. 날씨 맑습니다. 강둑을 따라서 이제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고요. 덕천강은 산청에서 이제 발원을 해서 산청의 정신을 맑게 씻어주는 그런 강이죠. 예로부터 맑은 물이 자랑이었는데 오늘도 맑게 보입니다. CCTV가 좀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산 연제 연산동에 있는 온천천입니다. 부산에 이제 벚꽃 명소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벚꽃은 다 진 것 같고요. 그래도 봄 기운을 느끼려는 이제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이제 나들이 산책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이포보 하류인데 이포보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과 대신면에 있는 남한강이 보이는 이 보입니다. 야외 공연장 같은데 아직 주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전 유성 구성동에 있는 갑천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이제 명소이죠.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한데요. 아름다운 봄꽃들이 하천 양쪽에 이제 피어 있고요. 봄꽃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조금 눈에 띄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 CCTV로 본 전국의 주요 지역 상황 날씨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우선 중요한 작업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0번 남해고속도로 전남 지역에 해당하는 강진무이사와 장흥나들목 구간에서 진행되는 전면 차단 작업인데요. 바로 내일인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진 광주간 고속도로 관련해 남해선 상부를 아예 횡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구간이 전면 차단될 예정입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2번 국도나 23번 국도를 이용해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량은 줄고 있습니다만 상습 정체 구간과 평소 이 시간대에 잘 살펴지지 않는 외곽 방향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곳곳으로 작업과 사고 등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먼저 사고입니다. 10번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경남 사천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진행되면서 현재 사고 차량은 갓길로 치워졌지만 일대 2km 구간 여전히 속도 내지 못합니다. 같은 시각 수도권에서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끝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고요. 더 가서 충청권 진입하신다면 영동 부근 2차로와 3차로 하위 2개 차로 남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전방 주시 잘하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수도권으로 목포 쪽 경기 외곽으로 향하는 차가 많습니다. 비봉과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8km 구간 답답하고요. 해미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2km 구간은 꽉 막힌 흐름 이어집니다. 다행히 작업 정체는 이어지지 않지만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양재 부근 끝차로 막고 작업하니까 도로 전광 표지 참고 운전하시고요. 강릉 방향으로 교통량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 터널까지 6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시각각 다양한 돌발 상황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는 전방 주시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는데요. 반대 방향의 화재 사고에 시선을 빼앗긴 이 사고 차량 결국 본선에서 추돌 사고를 겪고 맙니다. 사고는 이렇게 늘 순식간에 벌어지니까요. 항상 전방 상황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봅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8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주택 보일러실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불로 보일러실이 모두 탔고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중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식당 안에서 가스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고 신고했는데요.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영업주 5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아파트 복도에 쌓아둔 적재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빠른 대응으로 불은 복도에 적재물만 태우고 1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의 적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상구와 복도에 적치물을 쌓아두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에는 전남 곡성군 구성교 인근을 달리던 1톤 화물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70대 남성과 동승자 6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현장 핫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전 대덕구 자율방재단장이신 김미자 단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대전 대덕구 자율방재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언제 발족했고 또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대덕구 자율방재단은 적극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5월 23일 제정되어 발대식 하였고 현재 대전 대덕구 12개 동 160명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대 김근섭 단장, 2대 강정식 단장, 제가 3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 부서로는 상황 총괄반, 현장 예찰반, 응급복구반, 장비 지원반, 재난 구호반, 미디어 홍보반을 운영하며 한 달에 2번 이상 정기적 활동을 하고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긴급 소집하여 대응 복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미자 단장께서 맡고 계시는 대전 대덕구 자율방재단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보람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2022년 5월 집중호우로 인해 읍내동에 위치한 주택의 3m 높이 축대가 붕괴되었는데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구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대덕구 방재단의 축대를 복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복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간이 좁아 장비를 쓸 수가 없어서 인력으로만 하다 보니 힘도 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한 2022년 흰남노 태풍으로 경주 간물면 피해 농가를 찾아가 복구 활동을 하고 왔으며 2023년에는 충북 계산군 인삼밭 복구, 비닐하우스 철거, 복숭아맛, 부유물 제거 작업 등을 방재단 70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 복구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한국타이어 큰 화재가 발생하여 대덕구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로 달려가 쉘터 점검, 보호물품 전달하고 이재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1월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집이 무너지고 주변 주택과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창틀이 날아가는 등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대덕구 방재단이 현장에 달려가 복구 활동을 도왔습니다. 작업 내내 안타까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평시에는 장마 오기 전 빗물바지통 부유물 제거 작업으로 원활한 물 흐름을 확보하고 있으며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점검, 얼음물 생수 나눔을 하고 겨울철 폭설 대비 모래주머니 배치, 학교 앞 경사로 눈 치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도 이제 눈부시고 아주 보람된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코로나 발생 시 대덕구 12개동 자율방재단은 자발적 참여로 하루에 2시간 이상 일주일에 두 번씩 방역 활동을 꾸준히 하였는데요. 버스 정류장, 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지역 아동센터, 학교, 상점가, 다중시설 등 테마별 방역 활동으로 주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봉사자도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호복과 마스크를 구입하려 했는데 물품 대란과 부족 현상으로 구입 못하고 노란 우유로 대체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아주 노고가 이제 크신데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특히 오늘은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점검으로는 옹벽과 경사로 붕괴 위험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으로 폐가와 오래된 건물과 오르막길이 많은 대화동 일대에서 예찰 활동을 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구청과 주민센터에 전달하고 위험한 곳은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협업으로 청소년 유해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산불 예방 캠페인, 학교 교통 안전 캠페인,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안전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방재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특히 자치단체 대덕구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얘기해 주시죠. 매월 자치단체 회의를 통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으며 협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재단 예산 관련 대형 차량 필요 시 어려움이 있고 장비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전 5개구 1,350명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와 차량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대덕구 주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 꼭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기후 변화로 갈수록 강도 높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365일 재난 재예찰 활동으로 분주하지만 꾸준한 활동과 매서운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 큰 재난을 미연에 막아내지 않을까요? 지금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리 방재단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저희 대덕구는 재난 없는 그날까지 방재단 활동을 계속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덕구 김미자 자율방재 단장이었습니다. 네,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보시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이 오전 8시 18분쯤 보낸 문자입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운전 시 감속 주행 등 비상등 전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서울경찰청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오전 10시 12분쯤인데요. 서울 마포구 주민인 이선범 씨를 찾습니다. 86살 남성분이고요. 키 160cm, 검정 모자, 파란색 긴팔 상의와 검정 조끼, 검정 바지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문의는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기획 영상입니다. 오늘은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된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희생자 모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차가운 곳에 너무 오래 계셨잖아요. 더 이상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이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고예빈입니다. 세월호 추모관이라는 곳에 왔는데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영화로 봤어요. 저는 엄마한테 들었어요. 오늘 어떤 사고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세월호 추모관을 맡고 있는 전태호 관장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도 4월 16일 날 아침 8시 55분에 일어난 사고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변을 당한 사고였고, 그리고 일반인 유가족분들과 같이 그 배에 타고 계셨고, 희생되셨던 분은 304명이세요. 사고 났던 부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동판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 2016년도 4월 16일 날 개관식을 하면서 나오게끔 된 거죠. 리본은 무슨 뜻이에요? 리본은 뜻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이제 노란색 리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월호의 상징은 노란색 리본이거든요. 고대에서부터 유래돼 갖고 내려온 건데, 평화와 이제 다시 무사 귀환을 해달라는 뜻에서 전쟁 나간 사람들한테 그 리본을 묶어줬다는 데서 유래가 돼 갖고 이제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무사 귀환을 뜻하는 뜻에서 노란 리본을 이제 사용하게 됐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세월호 사고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배에서 타고 있었던 분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배가 기울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헬기가 가서 이제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이 있고요. 질문 있는데 네. 그때 운전하신 선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선장님께서는 구조를 안 하셨어요. 구조를 안 하시고 나중에 1, 2, 3정에 타고 나오셨어요. 태선 명령을 하질 않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선실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사고가 조금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죠. 이쪽에 가시면 이제 유가족들의 유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품이 한 장 하나씩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 세월호 희생자들이 가게 됐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샌드아트로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 샌드아트 내용을 잠시 보면은 세월호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조금 볼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내일을 꿈꾸었던 저들은 오늘은 감사하며 온 나라가 노란 운동으로 통했고 세상의 모든 눈물이 이거 보니까 어땠어요? 약간 더 이해가 됐어요. 한 번 이해가 갔어요? 거기 학생은 어땠어요? 슬펐어요? 전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샌드 디지털 방명록이라고 여기다가 터치스크린으로 글씨를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추모관을 본 소감이 어땠어요? 원래는 영어로만 봐서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저걸로 가서 보니까 더 어떤 건지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가 잘 됐어요? 여기 학생은 어땠어요? 오늘 세월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관장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앞으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을 소홀히 하다 보면 뭐 세월호 아닌 다른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생활하고 하면서도 안전수칙이랑 이런 거를 다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안전하게 이제 생활하면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오늘 KBS 라이프 재난안전 119는 우리 사회 안전의 현주소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이제 10주기라고 합니다만은 네. 어제 있었던 것처럼 생생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세월호 상황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16일 지금 희생자가 304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09명이 사망을 했고요.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99명 중에서 또 학생이 248명, 또 단원고 교사가 10명, 그리고 또 일반인이 41명이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304명인데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한 건데 아마 네. 그 이후로 한두 명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나 이제 우리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그날 52분에 한 학생이 119로 전화를 하거든요. 이제 침몰됐다고 119에 전화를 합니다. 네. 52분에. 그러는데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까지 우리 눈에 선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니까 약 52시간 동안에 선체가 보였는데 그동안에 구조하는 게 너무 미흡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자세한 얘기 이제 하나씩 네. 저희가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먼저 사고 원인. 네.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보니까 지금까지 한 세 차례 정도 되죠. 네. 2015년도에 보면은 특조위가 있었고요. 네. 2017년도였죠. 그때는 이제 선체를 네. 이제 끌어올려 갖고 네. 선체 조사위원회 네. 이게 또 있었고 2018년도에는 사참위 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도 하고 국민들이 관심도 갖고 그랬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인을 찾을 때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급성에서 늦었습니다. 네. 사고는 2014년 6월인데 가장 빨리 했던 게 1년 지나서 15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참여하려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만들면 구성을 해야 되고 이원들에 또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죠. 외국처럼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떤 재난이 나면 조사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안전전문가협회에 바로 의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은 뭐 경찰에서 어떤 구조나 이런 작업만 하다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이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와버리냐면 지금 이 선체가 내인설이냐 외인설이냐, 즉 배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안전운행이나 뭐 과적이냐 아니면은 과적한 상태에서 고박을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인적인 내인 요인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외인설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잠수함에 의해서 이게 폭발됐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에서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위원들까지도 양대에 분단돼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부 잠수함이나 외부에 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게 결론이에요. 다시 원위치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뭐 답답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도 모이고 일반 국민도 모이고 뭐 다 모이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인다라는 어떤 의견이 종합된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는 굉장히 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무슨 외부에 의해서, 무슨 하늘에 의해서, 뭐가 뭐 지진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논리를 펴다 보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결론이 인원이 작다 보니까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재난이다 그러면은 어떤 선박안전협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구성해서 바로 즉시 한다면은 결론이 명확하게 더 빨리 나지 않을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법률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변호사나 누구나 또 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초반부터 모든 사람이 종합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하지만 결실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확한 원인을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뭐 밝혀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은 배가 너무 낡았다든지 그렇습니다. 또 짐을 너무 많이 실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다음 평형수를 왜 뺐냐?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회장님 보시기에 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과적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도 이게 지금 수선을 했거든요. 지금 이 배가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중고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증대축을 했어요. 800명 정도 되는데 900명 정도로 탑승 인원이 되도록 하다 보니 무게가 많아지거든요. 중량이 많아집니다. 또 크게 하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그 배 무게중심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무게중심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승용차와 버스가 달리는데 동일 조건에서 달렸을 때 전복 확률이 버스가 훨씬 높습니다. 높으니까요.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아,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개축을 하다 보니 무게중심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평형수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높아지거든요. 평수 자체가 이 무게중심을 밑으로 하려다 보니까 하는데 평수 자체를 뺐다는 얘기는 또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하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해 운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뭘로 보고 있냐면요. 사고는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고 안 난 곳이 없거든요. 어느 나라나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순간부터 이제 골든타임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의 그 용어로는 대응 단계라 하거든요. 사고가 딱 났을 때는 거거든요. 이 대응 단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대응 단계가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 52시간 동안의 배가 눈에 보일 수 있는데도 뭘 내냐는 얘기죠. 304명이 그 사이에 지금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응 단계가 가장 낮았다.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응 단계를 촘촘하게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관해서요.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50시간 동안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네. 왜 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안전의 대응 능력이 낮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참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응 단계가 어떻게 되니 위에서 이제 보고 체계를 해야 되니까는 전화가 긴급해서 그때 뭐 여러 부처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뭐 장관도 오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오고 무슨 담당 청에서도 오고 여기에 대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처럼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지금 이 배가 침몰해서 1초 1분이 아까운데 이런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응 단계의 어떤 시스템이 미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미비됐던 뭐냐면 우리의 대응 실력이 부족했다.
대응에 문제가 있다. 네. 자, 그러면 당시 이제 뼈아픈 대목 중에 하나가 전원 구조. 네. 그러니까 선내의 안내 방송에서 전원 구조가 아니죠. 이동하지 말고 대기해라. 네. 이런 안내 방송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 이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희생이 되었고요. 오히려 안내 방송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생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때 상황에 보면 지금 대기하라는 그 안내 방송이 11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뭐 대기하세요.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안전한 선실에 대기하세요. 대가 11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보니까는 어떤 걸로도 나오냐면요. 어느 학생 이름을 지적합니다. 누구 학생 나오지 말고 대기하세요라까지 나오거든요. 11회 중에. 아니 그러면은 대기해라라는 것이 원래 안전규칙인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내 방송이잖아요. 방송 요원은 어찌 보면은 로봇이나 다름없죠.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체적으로는 위험 상황도 모를 뿐더러 지금 위에서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거잖아요. 방송을 했시오. 어떤 방송을 하냐면 뭐 탈출하지 마시고 여기서 대기하시오. 대기하는데도 뭐 안전 용구를 착용하시고 하라는 이 얘기만 계속 오니까 이 안내원은 거의 로봇입니다. 그러나 이 안내원한테 또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방송 요원은 방송 시키는 대로 하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매뉴얼대로 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뉴얼이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응 능력의 매뉴얼 이것들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대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안내원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선실에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몇 분 뒤에는 헬기가 온다. 막 이런 내용도 막 학생들끼리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바람들이 있지 않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 역시 안전 불감증, 네. 안전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참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맹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무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안전 불감증과 안전 무지를 저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네. 안전 불감증은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상대가 했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널목에서 위험이 많이 나고 있어요, 사고가. 그런데 내가 건너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너고 있습니다. 이건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건너고 있는데 위험한지 아니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서너 살 먹은 아기가 그 건널목을 건넌 건 얘기는 불감증이 아니거든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 무지가 되거든요. 그 꼬마가 어린아기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재난에서 보면은 다 저는 안전 무지로 원인이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하차도나 이태원 압사나 지하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번의 전화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119 안전관리에 전화를 받아요. 받아서 지금 이태원의 압사 사람에 의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사람이어서 사람이 죽고 좀 힘들긴 하겠지. 무슨 일 그렇게 하겠어? 별로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 이게 네. 안전 무지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태원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불이 더 압사보다 더 위험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하겠냐는 얘기죠. 그 상태는 이제 압사라는 무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대응이 늦어지는 거예요. 또 침수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침수도 수십 번의 전화를 10여 번의 전화를 받았었잖아요. 위험하다라고. 라고 하는데도 거기가 침수가 되겠어. 몇 메타가 높은데. 라고 하니까 대응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자들의 무지가 문제고요. 저는 여기서 또 이런 것도 무지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무지. 뭐가 되냐면 사람에 의해서 본인이 정말 죽을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불이 났으면 정말 피했었죠. 조그마한 불만 났어도 위험하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감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무지는 정부나 학교에서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경험이 나왔던 자료들만 얘기하면 금방 알거든요. 무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지만 무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만 이야기해줘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쉽다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 우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죠. 그런데요,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나 나라에서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명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난을 예방을 하고 재난을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복구 4단계가 작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방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방하는 거고. 이제 복구도 알잖아요. 사고 난 걸 복구하고. 대비하고 이제 대응이 있는데 대비와 대응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대비는 사고 날 걸 대비해서 무슨 119를 준비를 하고 여기서 불이 난 걸 대비해서 소화기를 준비하는 게 대비지 않습니까? 대응은 여기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어디로 피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디 병원으로 간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는 어떤 문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도 사고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시장이 몇 시에 전화를 받았느냐. 네. 참사를 지하 침수가 있었는데 청장이 몇 시에 전화를 받았느냐, 충북도의사가 몇 시에 받았느냐 이런 것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딱 났을 때 시스템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대응 단계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응 단계, 사고가 난 직후 골든타임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는 촘촘한 어떤 그 시스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언론의 대응도 한번 이번 기회에 네. 얘기를 해보죠. 이게 보면은 저도 뭐 언론 기자이긴 합니다만은 참 뼈아픈 게 네,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 네. 뭐 결과적으로 오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보인데 언론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언론의 대응을 봤거든요. 지금 그날 11시 1분에 지금 종편에서 자막으로 나갑니다. 방송은 좀 그렇죠. 종편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단원고 측 전원 구조로 나가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한 1분 뒤에 지금 지상파 메인 언론에서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요. 1분 상간에 몇백 명 전원 구축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대로부터는 뭐 줄줄이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뉴스 보도 채널이죠. 여기에서는 직접 앵커가 보도를 합니다. 뭐 학생들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이 324명이었고요. 선생님들이 14명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도가 나가버리거든요.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몇 개 방송, 너댓 개가 지금 나오니까 아이고 다행이다고 하는데 또 이걸 보면서 경찰이 이 뉴스를 보면서 학생하고 학부모들한테 전부 다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죠. 전원 구조됐다라고 한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정말 영화처럼 다 허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저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만 1분 만에 어떤 그 앞에 채널 어떤 취재가 아닌 어떤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해서 뭐 나와버리니 이런 그 언론도 상당히 어떤 국민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떤 요인이 아니었냐라는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네. 근데 3사가 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네. 그동안 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정부 조직이 변했냐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나기 전에는 어땠었냐면 경찰청이 있었는데 그 경찰청에서 해양 경찰을 조금 독립화, 좀 그 고도화하기 위해서 해양 경찰청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딱 났어요, 세월호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양 경찰청은 다시 경찰청으로 통폐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처를 설립을 해요. 네. 그래서 안전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또 정부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전처를 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없어졌던 해양경찰청을 다시 또 신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어디다 갖다 붙여놓냐면 그 조직의 기능을 행정안전부라는 곳에 네. 조직을 합니다. 근데 행정안전부가 원래는 행정자치구였거든요. 행정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안전을 넣어놓으니 사고가 나니까 이번에도 이태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달인일 정도로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행정안전부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 차관이 있습니다. 안전을 담당하는.
그러나 차관이 나설 또 상황이 안 되잖아요.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장관이 나오다 보니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대응이 미숙하니까 국민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런 또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조직들을 한 10여 년 이렇게 보면요. 조직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원위치. 원위치 되고 예. 또 정부 바뀌면 또 없애고 또 없애고 또 없애고. 그렇다면은 정부 조직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하여튼 뭐 저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좀 정부에다도 좀 건의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안전부 있잖아요. 행정안전은 안전을 좀 뚝 떼어놔야 됩니다. 떼어놓고 안전처를 만들든 안전청을 만들든 안전부를 만들든 해서 우리가 지금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안전에 대한 역량을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 안전에 대한 수석 비서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비서관이냐 없어요. 아마 안전행정관은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정도 저는 안전비서관 정도, 안전수석비서관 정도 있어야만이 안전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컨트롤 타워가 돼서 신속하게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정부에서 한 2가지 정도 어떤 행정안전부를 안전으로 좀 분리하자.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 정도로는 하나 만들면 더 안전에 보장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꼭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고 2022년에 이태원 참사, 네. 뭐 회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네.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또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골든 타임을 놓쳤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사고가 딱 나면 지금 골든타임이거든요. 이게 안 되니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안전의 능력이고 대응인데 우리가 선진 어떤 시스템들이 뭐 디지털 시스템, 재난정보 시스템은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재난정보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이제 잘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러거든요. 재난안보 시스템이든 재난정보 시스템이든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있냐 없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어떤 콘텐츠로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있는 거는 지금 내용 콘텐츠가 굉장히 품질이 낮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큰 사고 또 재작년에도 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말씀이야 뭐 2시간, 3시간 계속 듣고 싶지만 또 네.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회장님이 이제 보실 때요. 네. 국가나 또 우리 국민, 사회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서 네. 좀 더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이 관심도 있고 어떤 재정도 투입하고 건설회사에서도 안전의 비용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인식이 깔려 있냐면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투자할수록 이익이 된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일반 기업체나 국민이나 정부도 이런 좀 그 생각의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안전 제도, 지금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재난 시스템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정보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안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또 안전하게 하면 또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국민의 몫이 아닌 정부는 정부대로 제도는 정말 선진화되게 하고 플러스 국민들은 정말 안전하게 행동한다면은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사이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조금 더 줄었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중요 작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바로 내일인 17일 전남 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인 10번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이사 나들목에서 장흥 나들목 양방향 18.7km 구간이 전면 차단될 예정입니다. 강진 분기점교 거치 공사로 인해 남해선 상부를 횡단하는 작업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차단한 채 진행하니까요. 해당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3번 국도 또는 2번 국도를 통해 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이 조금 줄면서 50번 영동고속도로와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의 외곽 방향 정체는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양재 나들목과 송내 나들목 등 상습 정체 구간 안에서는 계속해서 속도 줄일 텐데요. 상습 정체 구간 안에서 추돌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00번 노선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시 2분경 있었던 사고인데요. 여전히 사고 처리 진행되면서 소래터널 부근부터 4km 구간 더더욱 통과 시간 더 여유 있게 잡아주셔야겠고요. 반대쪽으로도 이 구간은 내내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경기동 쪽은 양방향 무난한 흐름 보였는데요. 이제 막 구리 방향으로 강일 부근에 교통량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외곽 방향의 교통량은 많이 풀려서요. 작업 구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미 부근 2km 구간이지만 아예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속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2차로 막혀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같은 충청권인데요. 양방향 작업입니다. 영동 부근 하위 2개 차로 남았고 각각 작업하기 때문에 이 구간 주의 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남사 일대 막혔다 풀렸다 반복하는데요. 다행히 안성 부근의 고장차 처리는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미흡한 차량 점검입니다. 이 사고 영상 속 버스는 주행 중 타이어가 빠져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경함으로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철저한 차량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비구름 뒤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백령도를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와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1도,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